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표 기업 수장들과 파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현지에서 우리 대표 산업의 위상도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이 같은 효과가 우주 항공과 방산, 신재생 에너지 같은 보다 많은 산업으로 확대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식처럼 만기가 없고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이른바 신종 자본증권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이전에 자금을 모으려는 은행과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의 수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백화점 업계가 예술에 관심이 뜨거운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미술품 시장을 본격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구매와 소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갤러리에 비해 쇼핑 느낌을 살려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생 문제 해결과 과감한 규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이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오늘 좀 호재가 될 법도 한데 우리 증시 그냥 강보합 정도로 끝이 났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수의 기대감에 따라 기대주가 장 초반 힘을 받는 하루였는데요. 곧이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투심이 악화되면서 상승분을 내어주고야 말았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지는 48억 달러 적자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이번 바이든 방안의 수혜 업종이 뭔지 좀 탐색하는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 어떤 업종들이 좀 눈에 띕니까? 네, 장 초반 보여줬던 상승분은 물론 반납하기는 했지만 이 향후 성장세가 예상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인데요. 증권가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경제 안보와 기술 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킨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또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 등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차 전지 관련주의 상승세가 돋보이는데요. 오늘 기준 코스닥 시총 1위와 2위는 각각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차지하며 시총 상위주를 2차 전지주가 장악하는 하루였습니다. LNF는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하며 시장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증권가에서는 양사의 목표 주가를 이렇게 경쟁적으로 올려잡고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 후 원전 동맹이 공식화했다는 점에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보성 파워텍 등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반도체 2차 전지 원전이었네요. 양국이 지금 한미 통화 스와프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 일각에서 기대했던 미국과 통화 스와프 체결까지는 불발됐습니다. 다만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례적으로 양국이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다 이런 내용이 명시적으로 담기면서 이 외환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달러 강세가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상하이 코로나19 봉쇄를 해제하고 경기 부양책을 펼 것이란 전망에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자극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 하루 만에 거의 10원 넘게 하락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 거죠. 지금 이건 아무래도 좀 달러 쪽에 이슈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중 관세를 조만간 인하하겠다라고 오늘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면에서 보면은 뭐 IPEF를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관세는 인하를 해준 거니까 뭐 매 하나 떡 하나 줬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산 제품들 관세를 낮추게 되면 인플레이션 문제 크게 완화될 수 있거든요. 덕분에 이 달러 강세가 크게 완화가 되면서 우리 환율도 크게 하락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에도 당연히 좀 호재가 되겠지만 우리 시장에도 좀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겠는데요. 네, 외환 시장 안정화도 기대되고 또 코스피가 그간 계속 약세를 보여왔잖아요. 2600이라는 하방이 나름대로 견고하게 받쳐주는 상황에서 이 현 시점은 메리트가 큰 구간이다. 이렇게 증권가에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통화 긴축에 대한 부담이 해소돼서 우리 증시가 완만하게 반등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의 금리는 안정되고 중국의 통화량이 확대되는 이 현재 국면에서는 미 증시보다는 우리 증시가 우위에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실적 대비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과도하게 하락했던 업종에 관심을 가지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조선 등을 꼽았습니다. 제가 앞서 뭐 중국 관세 인하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게
그 제품들의 중간재가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런 호재들 증시에도 좀 여러모로 좀 기대가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저점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키움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밴드 2,580에서 2,680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물론 그렇지만 충격적인 비관론도 적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비관론이요. 예, 미국에서 뉴욕 증시의 거품 붕괴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자산 시장이 닷컴 버블 붕괴 때보다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저런 비관론의 근거가 사실 전쟁하고 물가 문제이기 때문에 다 인류학이 달렸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일정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저녁 중국의 디디 추싱이 나스닥 상장 폐지 여부를 표결에 붙입니다. 예. 디디 추싱은 뉴욕 증시 상장 폐지 후 해당 주식을 홍콩 거래소에 재상장해서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영진과 주요 주주가 한 48% 정도 되는데 기관도 대부분 이 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상장 폐지가 아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고요. 예. 또 우리 시간 26일 새벽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FOMC에서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의사록이 공개되면 FOMC 내부에서 이를 어떤 수준까지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첫 번째 금통인데요. 증권가에선 한은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물가 상승률이 4.8%로 치솟고 또 향후 5%선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5월은 물론 7월이나 8월 또 10월까지 이어지는 회의에서도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증시는 한미 양국 통화 정책에 주목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삼성전자로 시작해 현대차로 끝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과거와는 달라진 우리 기업과 기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삼성,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 회담 이후 어떤 행보를 이어가게 될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김민수, 송민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 기자,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 굉장히 파격적이면서 또 이례적이었습니다.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첫 행선지로 삼성전자를 선택한 것을 두고 21세기 진정한 전쟁터가 어딘지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펼치고 있는 외교 정책의 상징적인 장소였다는 것이죠. 네. 지금 미국은 이 첨단 제조업 패권을 두고 중국과 숙명적인 대결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로 대변되는 첨단 제조업 주도권을 뺏기면 이 자유주의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감돌고 있는데 이 100년 가까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패권 국가였던 미국은 지금 중국만큼 강력한 상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번 방한 일정이 극히 이례적이었던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을 방증하는 사례로 해석이 됩니다. 이 삼성전자 방문이 외교를 위한 상징이었다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만남은 이 내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차가 투자한 미국 조지아주는 오는 11월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8,5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낸 현대차를 추켜 세우면서도 미국에 있는 지지층에게 결집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이 바이든과 민주당의 업적으로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이 치밀하게 좀 시차도 고려가 됐습니다. 미국 내 홍보 효과가 가장 큰 20일 저녁에 삼성전자를 찾았고요.
이 중간선거 격전지인 조지아주가 저녁 시간인 22일 오전에 정의선 회장의 추가 투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바이든이 한국에 오자마자 삼성전자부터 찾았다. 이게 굉장히 여러모로 좀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광고 효과만 봐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세계 최강의 권력자가 삼성의 최신 3나노 반도체를 보면서 이 엄지를 번쩍 치켜드는 모습이 전 세계 뉴스로 보도됐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전략 자산이 석유였다면 지금은 반도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략 자산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는 숙제가 생긴 건데 이 팹리스를 제외한 생산 능력만 따지면 미국과 유럽의 생산 점유율은 전 세계에서 21%에 불과합니다. 예. 아시아가 75%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죠. 이제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서고 있는데 이 기간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몸값을 높이고 대접도 받으면서 이 초격차를 확대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 핵심은 미국에 와서 반도체를 만들면 확실히 퍼준다는 겁니다. 미국은 올해 2월에 6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또 15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지원 법안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지금 반도체가 뭐 무기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니까 전략 자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우리의 기술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된다. 이 여러모로 좀 미국 현지의 어떤 통제나 압박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질 것 같다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좋은 기회인 건 분명한데 분명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첨단 반도체는 그 인류의 미래를 바꿀 그 인공지능 시대를 좌우할 최종 병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이 가진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미국과 영국이 가진 이 설계 기술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그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무산된 건 역시 이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의 이 독점화를 막기 위한 미국과 영국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미국이 반도체를 이 전략 자산으로 삼은 이상 하나의 해외 기업이 더 이상 거대해지는 것을 용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이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레벨업을 하려면 이 대규모 M&A가 필요한데 이게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이 경쟁 당국 심사를 대비하기 위한 인력들을 영입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또 이번에 바이든 삼성 방문에 이 퀄컴 CEO가 동행한 것을 두고 이 TSMC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설계의 퀄컴과 제조의 삼성, 이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는 건데 이 한미 반도체 동맹의 핵심적인 두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현대차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아까 자료 화면으로도 잠깐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랑 정의선 회장의 대화도 생각보다 깊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0분이나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파격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그 형식뿐만 아니라 시기와 시간까지 모두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정됐던 시간 15분을 넘어서 무려 50분 동안 단독 면담한 건데 이 분량으로만 따지면 이 정상회담급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 회장이 미국 대통령을 단둘이 만난 것도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순방에 경제 차별단으로 참여해서 만난 적이 있지만 단독 면담은 처음입니다. 둘이서 사진을 찍은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도 한 몫을 했을 겁니다. 이 현대차 그룹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100억 달러가 넘는 투자 계획을 내놨죠. 예. 일단 미국과 현대차 모두 남는 장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시대에서만큼은 자동차 본고장 미국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정의선 회장의 아메리칸 드림과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외치는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카가 만난 셈이죠. 이해관계가 쫙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미국 내에서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죠. 삼성과 현대의 이번 행보가 굉장히 좀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면에서도.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의선 회장한테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실제 현지에서 좀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이 될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뭐 우리 기업들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건 지금 미국으로 워낙 대규모 투자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내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우리의 좀 숙제라고 남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결국 일자리가 미국에서 생긴다는 건데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이 삼성전자가 현재 미국 텍사스주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은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투자하면 최대 9조 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놨습니다. 예. 만약 한국이라고 치면은 20조 원을 투자하면 2조 원 정도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역시 이 부지를 공짜로 주는 것은 물론 엄청난 세금 감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좀 기업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내 기업의 그 미국 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미국의 수요가 좀 충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수출입은행 자료를 보니까 통계를 집계한 2014년 이후에 8년간 해외로 나간 기업은 2만 3,200여 개였는데 반대로 국내로 들어온 기업은 108개에 불과했습니다. 네. 예. 결국에는 이 파격적인 수준의 당근 없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나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젠 뭐 민간 주도 성장을 외친 윤석열 정부가 이제부터 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과 현대차의 기대감과 더불어서 정부가 또 해결해야 하는 숙제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에 부는 기대감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입니다. 한미가 RDP, 그러니까 국방 상호 조달 협정 논의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과 방산 쪽에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일단 뭐 업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이번 그 방위산업 그 기업을 좀 취재해본 결과 이번 그 RDP, 그러니까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 체결이 되면 가장 눈에 띄는 성과가 예상되는 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였습니다. 네. 이 국방 전력 가운데 이 항공기는 그 다른 육상 전력에 비해서 수출 단가가 좀 더 높고요. 그다음에 공급하는 업체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조만간 미 공군과 해군에서 이 전술훈련기를 새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카이의 경공격기인 FA-50이 이 해당 수주전에 나설 전망이라서 이번 한미 RDP 논의가 가시화하면 이 카이의 수주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많은 기업들 중에서 특히 카이가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지금까지는 이 미국으로 좀 이렇게 방산 수출을 할 때 이 미국산 부품을 최소 55%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 가성비가 뛰어난 국산 부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를 좀 어기게 된다, 그러면은 미 국방 조달 입찰 시의 그 가격에 50%가 추가된 금액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가격 심사 단계에서 걸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RDP 체결 이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고요. 가성비가 좀 뛰어난 국산 부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또한 갖출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카이를 취재해본 결과 그 다음 달 초 안현호 카이 사장이 직접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 로키드 마틴과 이 전술훈련기 생산을 위한 전략적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카이 측은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이 원재기 성능을 좀 인정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산품 수입 규정 때문에 계약 성사까지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기업 수장까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미국 방산 시장에서 이 대규모 수주 물구가 트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공 엔진을 제작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도 이 카이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동반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이제 방산업계는 아직까지 이 RDP를 개시한다라는 그런 논의도 있었지만 뭐 그냥 단지 어느 정도 이제 논의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있지만 구체적인 수혜를 좀 예상하기는 이르다라는 입장이 좀 대부분이라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전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SMR이 가장 크게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3국의 SMR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함께 뭐 추진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일종의 원전 뭐 수출을 공동으로 하는 이런 개념 아닌가 싶어요. 지금 네. 여기에 대해서 국내 업계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이 소형 소형 모듈 원전인 그 SMR 이 부분은 이제 2020년대 말이나 돼야지 조금 이 상용화 시점이 도래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 업계의 대부분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다만 이전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으로 이 고사 위기까지 몰렸던 관련 업계는 생존을 위한 그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인데요. 취재 결과 이제 국내 기업 가운데에는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서도 기자재 생산 기술을 확보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SMR의 경우에는 이 원천 기술 측면에서 가장 앞섰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기업이 바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인데요. 이 기존 협력 관계에 더해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사업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원전 사고인 그 3마일 사태 이후에 미국 원전 기업은 이 설계나 원천 기술은 있어도 기자재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글로벌 원전 업계에서 급부상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그런 협업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정부 막판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에도 이를 염두에 둔 원자력 관련 이야기가 좀 오가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 정권이 바뀌고 이제 탈원전 기조가 바뀌면서 이 SMR 사업은 확실히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도 이 GS 에너지와 또 삼성물산, SK 등이 이 미국 기업과 또 SMR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오늘 그러면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제목은 이 조연에서 주연으로 기업이 국력이다라고 잡았고요. 해시태그는 총수외교 삼성 현대차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부 송민아,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 은행에 돈 몰린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예적금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진짜 돈 몰리는 곳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고액자산가들이 은행권에서 발행하는 신종 자본증권 매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상품인지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사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중 하나인 신종 자본증권. 일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채권의 성격을 띠지만 매매가 가능하고 만기와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은 주식과 유사합니다.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금융회사가 주로 애용하는 자본 확충 수단입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 발행하는 이 신종 자본증권이 최근 연이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정을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건데 진짜 3일 만에 다 나간 것 같아요. 많은 자산가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외 주식시장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 연 4에서 5%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귀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같은 등급의 회사채들보다 발행금리가 약 1%포인트 더 높습니다. 여기에 대개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받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점, 또 일부 증권사에서 최소 1,000원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해진 점 역시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올해 국내 5대 금융지주에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규모는 지난해 전체 발행 물량의 80%를 이미 넘어선 상황. 은행권에서는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수요 확대 움직임에 맞춰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더 늘려나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한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지금 이 신종 자본증권 없어서 못 판다 그러는데 이 실제 소액 투자자들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삼성이나 키움증권과 같은 일부 이 증권사 MTS를 통해서 1,000원 혹은 10만 원 단위로 이 소액 이 투자로 주식처럼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처럼 검색해서 바로 살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완전히 안전한 상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은행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이 부실금융회사로 지정이 되면 채권의 이자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 투자금을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 이거를 우선 변제 순위라고 하는데요. 이
이 순위가 이제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채로 좀 분류가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후순위채보다 더 뒤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때문에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서 어떤 발행사가 청산에 당할 경우에는 투자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망하게 되면은 선순위 채권부터 투자금을 돌려받는데 네. 이 경우에는 완전히 후순위이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면 못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은행이 망하는 일은 사실 웬만해선 잘 없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대형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기에 수십조 원 이상의 어떤 손실이 나야 이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이 되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상 이제 최대 순이익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 사실 매우 낮은 것이 이 현실입니다. 다만 만일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 등급 1등급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100% 원금 보장이라는 건 없다라는 점을 좀 미리 인지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뭐 수익률이 뭐 4%도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받는 금리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투자 상품이 존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가 네. 좀 단점이 있진 않을까요? 있습니다. 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요. 투자금이 묶일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신종자본증권에 보면 뭐 3년 혹은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기 중도 상환 행사 시점이 붙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뭐 콜옵션 행사 시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볼 건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나의 투자금이 묶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기 중도 상환 행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발행됐던 이 경남은행 신종자본증권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자료화면을 보시면 빨간 박스 안에 좀 자세히 보시면 5년 콜옵션 조건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년 후에 경남은행이 원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다. 즉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5년 후에 투자 원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이 콜옵션 권리를 행사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콜옵션 기간이 도래하면 투자 원금을 돌려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3년 혹은 5년 정도 이 콜옵션 기간만큼은 투자금이 묶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품이 만기가 있는 상품인가요? 사실 실질적으로 만기라는 개념은 좀 없는데요. 다만 통상적으로는 이 발행사도 그리고 투자자들도 콜옵션 행사일을 좀 만기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 콜옵션이라고 하면은 청구권인데 청구권은 이제 발행회사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니까 청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 3년, 5년의 콜옵션 기간에 발행회사인 은행이 청구를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뭐 배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네. 다만 그동안의 어떤 이 사례들을 볼 때 신종자본증권이 국내에 이제 들어온 지가 한 20여 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발행사가 특히 금융회사가 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네. 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워낙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좀 빨리 갚아버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도 그동안의 어떤 20여 년간의 투자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이 콜옵션 행사 시기가 이제 곧 실질적인 만기라고 좀 인지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발행사가 우리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어떤 신뢰도 평판 리스크에도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회사로서는 굳이 이런 리스크를 져가면서까지 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콜옵션 기간이 만기인 셈인데 네. 이 콜옵션 기간이 되기 전에 내가 급전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찾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만기 전에도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어떤 중도에 사고 파는 사람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네. 내가 원하는 시점에 팔기가 참 어렵고 또 헐값에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헐값에 팔아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원금 드릴 중도에 수가 팔게 있겠죠. 되면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신종자본증권 외에도 요즘 같은 이 금리 상승기에 주목받는 이 투자처로 리츠도 꼽히고 있지요. 대출 금리가 오르면 건물 구입할 때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리츠의 수익성도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최근 나오고 있는데 이런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리츠 선별법이 있다고 합니다. 배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리츠 지수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리츠를 기반으로 산출했습니다. 거래소는 이 지수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지수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더 넓힌 겁니다. 새 정부에서도 활성화에 나선 만큼 개인 투자자의 리츠 투자도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리츠가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투자 수익을 안겨주진 못합니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가 올라가면 개별 리츠의 대출 만기 시점을 확인해야만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리츠가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끌어쓴 대출의 만기가 여전히 많이 남았다면 그만큼 이자 증가분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리츠의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이자 비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으니 요새 또 금리가 좀 가파르게 오르니 그게 좀 안정될 때까지는 좀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유망한 리츠는 차입금 만기가 3년 이상 남아있는 상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1, 2년 내로 차입금 만기가 다가오는 리츠는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과거 배당 이력과 자산의 입지, 공실 가능성도 투자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물류센터 위주로 구성된 ESR 캔달 스퀘어 리츠, 그룹사 부동산을 주요 자산으로 갖고 있는 신한 알파 리츠 등이 우량 리츠로 꼽힙니다. 리츠를 추종하는 리츠 ETF도 눈여겨볼 투자 대상입니다. 내일은 리츠 ETF 두 종목이 추가될 예정. 이들은 국내 상장 리츠만 추종하는 첫 상품인 만큼 국내 리츠 투자 수요를 관측할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상대적인 안전 투자처로 부각된 리츠.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면 꼼꼼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물방울 화가 김창렬 원로 작가부터 밴드 잔나비의 앨범 커버로 인기를 끈 1991년생 신진 작가 콰야까지 작품이 걸린 곳은 다름 아닌 백화점입니다. 대중들은 이렇게 작품을 쉽게 접할 기회가 없는데 백화점에서 약간 뭐 옷이나 뭐 패션 이런 거 파는 식으로 보여지니까 재테크 그리고 이제 약간 취미 생활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3류츠 중에 전유물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희도 그냥 추리닝 입고 와서 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MZ세대의 아트테크 열풍에 백화점들이 미술품 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강남점 3층을 아트 스페이스로 꾸며 소비자들의 쇼핑 동선 곳곳을 미술품으로 채웠습니다. 판매 호조에 한 달마다 100여 점을 전부 바꿔야 할 정도인데 교체 시기에 맞춰 오픈런도 종종 벌어집니다. 저희가 강남점을 오픈한 시점이랑 더불어서 2021년도부터 이제 미술계가 굉장히 이제 호황이 되었는데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게 지금은 MZ세대들이 진입이 굉장히 늘어나서요. 백화점이 직접 나서 아트페어를 열기도 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아트부산 기간에 맞춰 자체 아트페어를 개최했는데 개막 전부터 6만 원짜리 VIP 입장권이 매진됐습니다. 작품 판매까지 이뤄지는 아트페어를 유통업계에서 연 건 롯데백화점이 최초인데요. 이곳 시그니엘 부산의 4층 전체 520평 규모를 미술품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페어에서 최초 공개한 박서보 알레시 콜라보 와인 오프너는 첫날부터 오픈런을 빚으며 준비된 물량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등도 상설 전시 공간과 함께 미술 행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호황에 올해 1조 원을 바라보고 있는 미술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내 유통업체들의 아트 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백화점 업계에서 아트 비즈니스를 신사업으로 본격화하면서 이 주변 백화점에서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만나기가 쉬워졌습니다. 어떤 전략인지 이번 사안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최근에 백화점들이 예술 분야 조직을 강화하거나 보강하는 흐름이 많이 보인다고요? 네, 백화점이 미술품 거래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샤넬 오픈런이 벌어진다 그랬는데 이제 백화점에선 이뿐만이 아니라 미술품 거래에서도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기다렸다 그렇게 오픈런을 해서 구매하나요? 네. 뭐 사실 백화점이 미술품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거는 최근의 일이 아니라 훨씬 오래 전의 일입니다. 네. 백화점 고객은 고급 문화 수요와
접점이 많죠. 그래서 신세계와 롯데는 각각 1966년과 1979년부터 갤러리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갤러리 6곳, 5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매장 내 미술품 전시 판매에 이어서 별도의 아트페어까지 개최할 정도로 훨씬 공격적으로 변했는데요. 백화점 입장에서도 이 프리미엄 전략의 일환으로 아트 비즈니스를 신사업으로 본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흐름 선도 기업 신세계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1966년부터 업계 최초로 갤러리를 도입하는가 하면 이번 아트 비즈니스 사업 본격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경쟁사 대비해서 좀 한 발 빨랐던 것 같아요. 네, 좀 일찍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한 10년 넘게 앞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신세계는 1995년부터 이 미술 전담 조직을 구성을 했는데요. 지난해부터 또 예술 사업 확장 의지를 좀 더 명확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확연하게 달라졌는데요. 우선 이제 280억 원을 들여서 미술품 경매 회사죠. 서울옥션 지분 4.8%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또 이제 최근에는 실물 작품과 NFT를 함께 선보이는 방식의 전시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프라인 기반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아트 비즈니스 2.0이 본격화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신세계 강남점 3층은 아트 스페이스로 이름을 짓고 갤러리 공간으로 전면 리뉴얼했는데요. 매달 작품 100여 개가 팔려 나갈 정도로 인기입니다. 예. 뭐 이제 전시가 쇼핑 동선에 맞춰서 좀 이뤄지고 있는데 작품의 순환 주기가 한 달입니다. 이 작품을 한 번 걸면 한 달 안에 거의 팔리기 때문인데요. 이 작품이 바뀔 때마다 오픈런 현상이 빚어질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네, 뭐 그래서인지 아까 김예영 기자 리포트 보니까 롯데백화점이 또 무섭게 네.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롯데백화점도 지난해부터 조금 이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예술 사업을 총괄하는 그 아트 비즈니스실을 만들었습니다. 뭐 김영애 이안아트 컨설팅 대표를 상무로 또 영입을 했는데요. 롯데가 이처럼 갤러리 사업을 시작한 이래 임원급으로 미술 전문가를 영입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뭐 이미 영상에서 보셨듯이 며칠 전에 이 부산에서 520평 규모로 예. 아트페어를 열었는데요. 이처럼 작품 판매까지 이뤄지는 대규모 아트페어를 좀 개최를 한 건 유통업계에선 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롯데도 나름의 차별화를 또 구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일단 백화점 업계 아트 전쟁 이렇게 보신 대로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다 전담 조직을 이렇게 꾸리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좀 주력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미술 시장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연간 미술 시장 규모가 1조 원대로 급성장했습니다. 사실 2020년까지 3년간 오히려 미술 시장 규모는 좀 주춤하는 예, 추세였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그렇네요. 지난해 보면 9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덩달아 이제 백화점에서의 미술품 구매도 증가를 했는데요. 롯데 백화점의 경우 6억 원짜리 제품이 판매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고가죠. 그런데도 예. 판매가 됐고 또 지난해 4분기 아트 매출이 전분기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롯데 잠실 에비뉴엘레 갤러리는 주말 방문객이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3년간 미술 시장이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렇게 갑자기 크게 성장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예술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뭐 아트테크 열풍 덕분인데요. 네. 단순 감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소비하는 그런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예. 또 여기에 집안을 좀 아름답게 꾸미려는 소비자 수요까지 더해진 영향인데요. 이를 주도한 건 다름 아니라 MZ세대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술품 구매자의 40% 이상이 2030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미국과 영국, 중국, 멕시코 등 10개국 고액 자산가의 컬렉터 절반 이상이 20, 30대가 주축인 M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외입니다. 네. 미술 거래가 사실 고가고 좀 쉽지 않은 취미인데 MZ세대가 이렇게 미술품에 특히나 주목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MZ세대에게 미술품은 이게 나를 드러내는 취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미술품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 뭐 널뛰기 하는 주식과 가상자산에 비해서 좀 이제 안정적이고요. 각종 세금의 제약에서도 자유롭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네. 그 MZ세대의 아트테크 열풍이 또 백화점이 아트 비즈니스를 강화한 주된 이유 중 또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체험 콘텐츠인 아트로 MZ세대를 백화점으로 끌어오는 동시에 이 그림을 감상하다 보니까 이 고객들이 좀 더 백화점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그림 구매를 되게 이제
화랑이 들어가면 조금 이제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가격 물어보기에도 집중하게 되죠. 내가 미술품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물어보기가 좀 민망하거든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또 보고 그 밑에 보면 가격이 또 정찰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물어보는 거에서도 거리낌이 좀 없을 수 있고 또 이게 내가 적당한 가격에 아트를 사고 있는 건가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백화점이 좀 보증해 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좀 그렇겠네요. 더 신뢰감도 들고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미술품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아트 비즈니스를 강화한 이후에 백화점의 그 방문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올해 4월까지 주요 3사의 백화점 방문자 수를 봤더니 1년 전과 비교해서 12.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화점 업계 아트 비즈니스 현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매대 치우고 미술품 전시 나선 백화점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고요. 해시태그는 MG 아트테크 열풍, 백화점도 샤넬 대신 미술품 오픈런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광역급 팽철도 GTX의 ABC 노선을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 정부 임기 내 GTX ABC 노선 착공, DEF 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번만 집권하고 말 게 아니라 그 다음번도 집권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ABC의 임기 내 착공, DEF의 임기 내 예타 통과까지 약속을 지킨다는 그러한 일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GTX ABC 노선에 더해 DEF 3개 노선의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이후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일부 노선 이름이 빠지면서 공약 파기 논란도 있었지만 원 장관이 공약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 후보들이 GTX 노선 관련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원 장관은 시달릴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도 도시공학적 접근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원 장관은 주택시장의 뜨거운 감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6월 안에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나오면서 재건축조합과 건설사들이 일부 분양을 미루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개선안의 방향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것을 푼다는 방향이라면서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다고 신중함을 드러냈습니다. 폐지보다는 이주비나 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LG전자가 서울 여의도 한국의료재단 종합검진센터에 LG 클로이 가이드봇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로이는 LG전자가 출시한 로봇 브랜드로 병원에 공급된 클로이 로봇은 방문객에게 시설 위치를 안내하고 의료 물품을 배송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LG전자는 비대면 방역 작업에 적합한 클로이 UV-C 봇을 새롭게 선보이며 의료기관의 로봇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가 불안, 가계부채와 같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장관님들과 모든 정책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규제가 만들어진 사회적 목적을 지키면서도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 기자, 주말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돈나무 언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테슬라죠. 이 테슬라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캐시우드의 새로운 황태자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오늘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테슬라의 주가 결국 $700 아래로까지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테슬라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알려졌던 이 캐시우드 역시 테슬라 투자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의 든든한 지지자였던 캐시우드, 이 캐시우드의 대표 ETF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서도 테슬라의 위상이 좀 추락하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줄곧 편입 비중 1위를 차지해왔던 테슬라가 2위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 로쿠가 돈나무 언니의 최애 종목으로 등극을 한 겁니다. 보시면 미세한 차이지만 2위로 로쿠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8.38%로 로쿠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이 테슬라,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등의 순입니다. 네, 로쿠가 어떤 기업이길래 테슬라를 제친 겁니까? 이 로쿠는 한마디로 이 스트리밍 중개 업체입니다. 이 스마트 TV가 아닌 일반 TV로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이 OTT나 또 무료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광고 수입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로쿠가 만든 이 셋톱박스만 구매해서 집에 있는 TV에 연결하면요. 이 OTT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로쿠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들은 월 이용료나 구독료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광고를 봐야 하는 조건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파 TV를 볼 때도 이 광고를 보는 것처럼 이 광고만 보면 콘텐츠 서비스 역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인데요. 이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쿠 플랫폼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유료 OTT 콘텐츠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별도의 구독료만 지불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TV로 셋톱박스만 있으면 OTT를 볼 수 있다는 건데 네. 국내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까? 네, 국내에서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 통신사들이 많이 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형 통신사보다는 이 로쿠나 아마존 파이어 TV, 애플 TV 등 이 일찌감치 이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이 시장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TV 셋톱박스 시장을 살펴보면요. 미국에서 로쿠의 시장 점유율 무려 38%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일반 대중들에게 상당히 좀 알려진 기업인 건데요. 로쿠는 비교적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여행 갈 때도 들고 가면서 다닐 수 있을 만큼 편의성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시우드가 로쿠의 어떤 면에 이렇게 투자 매력을 느낀 걸까요? 정확하게 어떤 점에서 이 캐시우드가 매력을 느꼈다 이렇게 확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로쿠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보면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쿠의 수익 모델을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이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는 이 일반 TV를 스마트 TV로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이용하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셋톱박스를 팔기도 하고요. 네. 이 스마트 TV를 만드는 제품 회사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에 OS를 설계를 해서 파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랫폼 콘텐츠 이용료인데요. 이 넷플릭스나 애플 TV 등 이런 플랫폼의 콘텐츠를 이용객이 사용을 하면 그 이용료의 일부를 이 로쿠가 받아가는 겁니다. 로쿠 TV 속 광고 수익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체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요. 이 로쿠의 사업 모델에서 콘텐츠 시장의 경쟁이 좀 심해질수록 그리고 이 시장이 커질수록 로쿠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또 컸잖아요. 로쿠도 확장이 많이 됐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특히나 좀 많이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네. 2020년에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현재는 6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쿠는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이런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기도 한데요. 단순히 애플리케이션만 팔아서 이용하는 방식보다는 탈퇴나 해지하는 이용자의 비중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네. 이 실물 기기를 함께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보급이 되면 이 인프라를 최대한 많이 쓰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로쿠 주가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예, 이 캐시우드
캐시우드가 긍정적으로 로쿠를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요. 분명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로쿠의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사업에 다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로쿠 사업의 좀 한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로쿠를 통해 원하는 것은 이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콘텐츠의 인기가 좀 사그라들고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로쿠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넷플릭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로쿠의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무려 7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좀 분분한데 로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럼? 네, 로쿠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한 월가의 전문가들은 8명 있었고요. 비중 확대도 3명입니다. 물론 비중 축소와 매도에도 이 의견을 제시했지만 확실히 비중이 좀 매수에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목표 주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보면 가장 높은 목표 주가 240달러가 제시가 됐고 가장 낮은 목표 주가 80달러, 평균은 160.80달러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는 약 70%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OTT 시장에서 수익 모델을 발굴한 이 로쿠인데요. 이 캐시우드의 효자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캐시우드가 선택한 로쿠 분석해봤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우리 무역 적자가 올 들어 벌써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 수지는 48억 2,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연초부터 따지면 누적 100억 달러가 이미 넘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원자재 수입 가격이 비싸진 영향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외환위기 직전 상황보다도 빠른 속도여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야외 소비 전반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실제 수치상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한국경제가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와 최근 4주간 개인 카드 이용 건수를 분석해보니 주점과 노래방, 레저, 스포츠처럼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었던 업종일수록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택시와 놀이동산, 관광, 여행사, 사우나 업종의 소비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반면 OTT나 배달의 비용은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이태원이나 홍대, 을지로처럼 핫플레이스 상권에서 1년 전보다 저녁 시간대 이용 건수가 20% 이상 크게 늘었는데 특히 이태원 해밀턴 호텔 뒤쪽 상권은 1년 전보다 296%나 카드 이용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야외 소비 활동이 실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